해주는 과장을 뒤로하고 방을 나섰다. 멀리 서 있는 초병은 꾸벅꾸벅 조는 듯해 보였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해주는 따뜻한 이불 속으로 몸을 뉘었다. 해주는 혼란스러웠다. 과장의 느닷없는 배려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 과장의 뒤를 이어가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하지만 해주는 그 매력적인 제안을 자신이 거절할 수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해주는 무엇이든 할 자신이 있었다. 암을 정복할 수만 있다면 이런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몇 번이고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섯 시가 되자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반쯤 잠이 들어있던 해주는 구보하는 군인들의 함성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이곳이 병영이라는 사실이 실감났다. 해주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나머지 3명은 이미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있었다. 그들도 밤새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게 분명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과장은 태연하게 해주의 인사를 받았다. 해주와 그토록 은밀한 대화를 나눈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지만 과장의 얼굴에는 약간의 어색함도 비치지 않았다. 해주는 과장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꼈다. 충성! 입구를 지키고 있던 초병들이 큰 소리로 경례를 붙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온 모양이었다. 해주가 뒤를 돌아보자 처음 보는 중사 한 명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잘들 주무셨습니까? 중사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며 일행의 옆으로 와서 섰다. 대대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곧 준비를 하고 나올 테니까. 과장이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옷 좀 걸치고 나오겠소. 러닝셔츠 차림의 부검팀장이 그렇게 말하고는 보건부 관리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해주는 수도가에서 세수를 했다. 샤워는커녕 머리조차 제대로 감지 못하는 것이 더할 수 없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보아하니 이곳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호사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 같았다. 어떻게든 빨리 일이 수습되기를 바랄 수밖에. 해주는 제일 늦게 세수를 하고도 방으로 들어가서 화장을 하느라 또 시간을 허비했다. 평소에 화장을 잘 하지 않는 해주였지만 립스틱 정도는 바르고 가야 할 것 같았다. 해주가 대충 채비를 마치고 방에서 나오자 나머지 일행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중사를 따라 조금 걸어 내려가자 지난밤에 보았던 대대장의 막사가 보였다. 어제 새벽에 지나왔던 길이지만 해가 밝은 후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니 처음 걷는 길처럼 생소했다. 공터에 도착한 해주 일행은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막사 안 테이블 위에는 이미 5인분의 식사가 마련되어 있었다. 어서 와서 앉으시오. 대대장은 일행에게 자리를 권하고 자신도 의자에 앉았다. 간밤에 제대로 자지도 못했겠군요. 중령께서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과장이 대대장에게 공손하게 안부를 물었다. 어제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하하, 이런 작정 상황에서야 어디 편하게 보내는 밤이 있겠소. 하지만 이런 일이야 워낙 익숙하니까. 일행과 식사를 시작하면서 대대장은 주저리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반찬이 별로 없어도 이해하시오. 이런 야전에서는 늘 밥이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5명이 함께 모여서 아침을 먹는 것만 해도 큰 행운이 아니겠소. 오늘 아침이야 이렇게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지만 내일 아침이면
준비해야 할 식사가 4인분 혹은 3인분이 될지도 모르니까. 아니지, 당장 오늘 오후에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안 그렇소? 지난번 일자팀이 왔을 때도 처음에는 이랬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취사병만 일하기 쉬워졌지. 붉은 손에 지금은 손가락이 5이지만 이 손가락은 순식간에 썩어져 나간단 말이야. 아무 조짐도 없이 순식간에 쓰러져 버리지. 대대장은 마치 이 공포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어쩌면 대대장은 누구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도 몰랐다. 먼저 파견된 붉은 손이 모두 사망했다면 대대장도 희생자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 해주는 대대장의 허세가 그런 공포를 이기기 위한 자기 최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쪼록 맛없는 찬이라도 든든하게 먹어두시오. 야전에서 먹는 밥이 다 그렇죠 뭐. 아무도 대대장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부검팀장만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 이 사람 야전을 좀 아는 모양이군. 하긴 여기 있는 아가씨야 군대라는 걸 모를 테지만 남자들은 다들 군대를 다녀오니까. 그래, 어느 부대를 나왔소? 대대장은 그렇게 해주를 한번 비꼬고는 부검팀장에게 물었다. 해주는 자신이 남자들만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이질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 같은 미안함은 전혀 없었다. 단지 불쾌함만을 느꼈다. 저는 백마부대를 나왔습니다. 부검팀장은 은근히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해주는 그의 그런 표정이 역겨웠다.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월남전엔 참전하셨어? 대대장이 반색을 하며 물었다. 아닙니다. 그렇구만. 사실 내가 월남전의 백마부대 소대장으로 참전을 했던 사람이요. 정말 무시무시한 전투였지. 지금은 모두 추억거리지만 말이야. 어쨌든 그런 전쟁터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당신들은 모를 거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전우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는 피 흘리며 죽어있는 전우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는, 전쟁터란 그런 곳이지. 말만 들어도 무섭군요. 무섭다. 무섭다. 하지만 말이요, 전쟁터에서는 한 번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면 다음 순간에 죽는 거요. 두려움을 즐겨야지. 하긴 여기도 전쟁터는 전쟁터지. 총알 대신 평균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다들 이 공포를 즐기길 바라오. 살아남기 위해서. 해주는 대대장의 우쭐대는 말에 점점 기분이 나빠졌다. 어떻게 보면 말없이 앉아있는 과장이 이런 비상사태를 더 많이 겪어본 베테랑일 수도 있었다. 과장이 대대장에게 난 당신 따위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다 라고 큰 소리를 한번 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대장의 코를 납작하게 해버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까지 온 부검팀장과 보건부 관리에게 비밀을 지키자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중령님도 무척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독을 실시하시는 걸 보면. 해주는 참지 못하고 톡 쏘아 붙였다. 내가 두려워한다고? 소독을 하기 때문에? 대대장이 기분이 팍 상한 표정으로 해주에게 말했다. 이봐, 젊은 아가씨. 뭘 모르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 내가 시신소각과 수시소독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이 정도에 그쳤을 것 같아? 내 조치가 아니었다면 아마 아가씨도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이 병에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 꼴을 아직 눈으로 못 봐서 그래.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다가 순식간에 죽어 자빠지는 그 꼴을. 아마 이 병이 내 구역을 벗어나 확산되기 시작하면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전체가 시체로 넘쳐날 거요.
아직 전염병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혜주는 지지 않고 대꾸했다. 새벽에 아랫마을에도 희생자가 한 명 나왔어. 당신들이 피곤할까봐 깨우진 않았지만 덕분에 내 관할구역은 2배로 늘었지. 조만간 아랫마을 주민들도 하나둘씩 죽어나갈 거요. 얼마 있지 않아 내 관할구역은 3배, 4배로 늘어날 테지. 그 전에 당신들이 뭔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오. 그 부분에 관해서 해야 할 말이 있어. 입을 다물고 있던 과장이 나섰다.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는 시점에서 무조건 시체를 소각한다는 게 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 달리 방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은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거요. 다른 최선의 방도를 당신들이 제안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최선대로 내 구역을 관할할 거요. 당신 생각은 어떻소? 과장은 보건부 관리 쪽을 향해 물었다. 전염병에 관련한 비상사태에서 수습책을 마련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뭔가 생각해둔 바가 있을 법도 했다. 글쎄요, 저도 아직까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희생자의 거주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뭔가 단서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희생자의 집도 모두 소각한 건 아니겠죠? 과장이 농담처럼 대대장에게 물었다. 아, 그거 말이요. 첫 희생자의 집만 빼놓고는 모두 소각해버렸어. 첫 번째 팀이 나머지도 다 조사해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 대대장의 말에 과장은 다시 한번 기가 찬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대대장의 처리 방식에 이 일을 제기할 의욕조차 사라져버렸다. 어쨌든 하나라도 남아있다니 다행이네요. 그곳으로 이동하시죠. 보건부 관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혜주를 비롯한 나머지도 모두 숟가락을 놓고 일어섰다. 일어나는 일행을 향해 대대장이 말을 던졌다. 아, 정오에 서울과 화상회의가 있을 예정이니 얼른 끝내야 할 거요. 일행이 첫 희생자의 집에 도착한 것은 대대장의 막사 앞에서 차를 타고 30분쯤 산길을 달렸을 때였다. 어제와 다름없이 중간중간 소독이 행해졌고 이제는 다들 익숙해져 버렸다. 도착했습니다. 상병이 차를 세웠다. 어제 새벽까지 해주 일행을 태우고 다녀서 그런지 상병의 얼굴에도 피곤이 묻어나왔다. 해주는 이틀 밤을 꼬박 세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상병에게 연민을 느꼈다. 첫 희생자의 집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주위에는 겹겹이 바리케이트가 둘러쳐져 있었으며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들도 모두 화생방 보호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군인 중 한 명이 해주 일행에게 다가왔다. 보호복을 착용하시죠. 꼭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나? 과장이 물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럼 우린 됐네. 과장이 그렇게 먼저 대답을 하고는 일행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과장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넷은 부검 때처럼 위생복과 위생장갑 그리고 마스크만 착용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조그마했다. 방이 둘이 있었고 조그마한 마루가 방 앞으로 붙어 있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은 따로 나 있었고 화장실은 본체와는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따로 지어져 있었다. 방이 2개라고는 하지만 한 칸은 창고처럼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거의 대부분이 종이박스였다. 박스에는 진수버섯이라는 상품명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 희생자가 버섯 재배 조합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보건부 관리가 일행에게 말했다. 그 부부만 한 집에 살았대요. 아마 그 한쪽 방만 썼을 겁니다. 일행은 옆방으로 건너갔다. 방에는 사람이 살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조그마한 장롱과 낮은 화장대, 아랫목이 검게 그을린 노란 싸구려 장판,
한쪽 벽 위에 달린 선반에는 다리미며 반지꼬리 같은 집기들이 놓여 있었지만 뒤져봤자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다. 재배조합에서 일해서 외지로도 많이 나다닌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건부 관리가 서랍을 열어 살펴보면서 말했다. 아, 그렇다면 외지에서 병원균이 묻어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겠군. 하지만 외부에서는 발병 보고가 없었잖아요. 해주가 과장의 말을 받았다. 아, 그렇긴 그렇지. 하지만 만일 변종 바이러스 같은 거라면. 텔레비전 옆을 지나가던 해주가 그 위에 놓여있던 작은 통 하나를 실수로 쳐서 떨어뜨렸다. 해주는 조심스럽게 통에서 쏟아진 것을 관찰했다. 과장과 부검팀장도 해주 옆으로 와서 섰다. 안에서 나온 것은 사용하고 난 버스 승차표였다. 20장 가까이 모여있는 버스표는 모두 마산과 원주를 오가는 차표였다. 경남을 자주 간 모양이지? 부검팀장이 흐트러진 버스표를 보면서 말했다. 아, 버섯 재배 조합에서 일을 했다니까 뭔가 일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과장이 추측을 덧붙였다. 경남에서도 버섯을 많이 하죠. 해주가 무심결에 말했다. 그러자 과장이 물었다. 아,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죠? 제 고향이 경남이잖아요. 경남에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도 버섯을 재배한대요. 얼마 전에 소식이 닿아서. 해주는 진규의 소포를 생각하면서 말을 했다. 그렇군요. 과장은 다시 다른 곳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해주는 진규와 다시 만날 날을 마음속으로 기약하며 버스표를 다시 텔레비전 위에 올려놓았다.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진규를 만날 수 있겠지. 해주는 잠시 서글퍼졌다. 어서 마무리하시죠. 곧 출발해야 회의 시간에 맞춰 제1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생방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일행에게 알려왔다. 젠장, 여기서는 어딜 가나 시간 제한에 걸리는군. 부검팀장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불평을 터뜨렸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소. 이만 정리하고 사진이나 찍어 갑시다. 과장이 그렇게 말을 하자 보건부 관리는 주머니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방 안 구석구석을 찍었다. 해주와 과장, 부검팀장이 방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보건부 관리는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댔다. 대대장의 막사까지 오면서 자신들이 디지털 카메라와 육안으로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뭔가 단서를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결론은 역시 알 수 없다였다. 난감한 표정으로 소독 연기만 수차례 맡으면서 갔던 길을 되돌아 대대장의 막사로 돌아온 것은 정확히 정오였다. 일행은 서둘러 대대장의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자, 빨리들 앉아요. 회의가 지금 시작되니까. 대대장은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사 안 한쪽에 스크린이 쳐져 있었고 4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스크린 위에는 조그마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다. 우린 그냥 앉으면 되는 겁니까? 과장이 대대장에게 물으며 자리에 앉았다. 나머지 3명도 각자의 의자에 앉았다. 참 좋은 세상 아니오. 이런 강원도 산골과 서울이 얼굴을 마주보고 회의를 할 수 있다니.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 대대장은 자랑스럽게 넷을 보며 말했다. 이윽고 실내의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며 스크린의 서울 회의실의 모습이 비추어졌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모두 4명이었다. 국무총리와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군단장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양복을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다. 정부의 고위 관료쯤 되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아주 젊어 보였다. 이곳에 오기 전 해주 일행에게 브리핑을 했던 소령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나온다면 거짓말한 것에 대해 좀 따지고 싶었던 해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수고하십니다. 대대장은 군 장성 둘을 앞에 두고도 경례조차 붙이지 않은 채 앉아서 먼저 인사를 건넸다. 대대장의 오만한 태도에도 스크린 너머
누구도 불쾌한 내색은 없었다. 아이고, 수고는 중령께서 하십니다. 그래, 그쪽 상황은 어떻소? 오히려 군단장이 대대장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처럼 살살거리며 답해왔다. 저희 다섯은 보시는 대로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사병 한 명이 더 죽어서 총 사망자는 3명이 되었고 아랫마을에서는 2명이 죽었습니다. 대대장은 아주 여유롭고도 간단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하긴 발병의 징후가 아예 없으니 사망자만 보고하면 끝이었다. 네 분께서는 뭔가 알아낸 것이 있습니까? 양복이 해주 일행에게 물었다. 애석하게도 아직 없습니다. 과장이 대답했다. 해주는 마치 자신들이 임무를 게을리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해주 일행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 사태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주는 갑자기 대대장이 원망스러워졌다. 대대장이 이상한 명령으로 해주 일행의 활동에 지장만 주지 않았다면 일은 훨씬 수월하게 진척되었을 수도 있었으리라. 맘 같아서 이 자리에서 대대장의 비합리적인 지휘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무능을 대대장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일 것 같아 그러지는 못했다. 총리가 입을 열었다. 병이 번지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소. 네 분께서 아랫마을에 가셔서 진찰을 좀 해주시죠. 감염의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격리 수용을 한다면 병의 확산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워낙 징후가 없어서 말입니다. 아무런 증세도 보이지 않던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넘어가 버리니 이거야 원. 대대장이 총리의 말을 그렇게 받았다. 참모총장이 총리의 눈치를 슬쩍 보면서 말을 했다. 4분 중 2분은 전문의이시니 진찰을 하면 감염자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소? 하지만 병에 의한 감염이라고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해주의 말이었다. 그러자 어색한 자세로 앉아있던 군단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해주의 말을 받았다. 그건 그렇소. 이북에서 간첩놈의 새끼들이 넘어와서 그 일대에 독극물을 풀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오. 내가 처음부터 말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지. 중령, 일대 수색은 확실히 하고 있겠지요. 해주는 자신의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군단장이 어처구니가 없었다. 대대장은 군단장의 물음에 웃으며 대답을 했다. 그건 염려 마십시오. 철저하게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첩이 이때도 어디 살아있겠습니까? 독극물 때문에 제일 먼저 죽었을 겁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총리가 비정한 표정으로 마무리 말을 했다. 이런 비밀스러운 일이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해주에게는 놀랍기도 했다. 총리의 옆에 앉아있던 양복이 총리의 말에 덧붙였다. 사태가 성공적으로 수습되고 나면 차후의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보상이 문제겠소. 국군이 걸린 문제인데. 안 그렇소? 대대장이 나머지 4명을 돌아보며 말했다. 양복은 대대장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듯 일행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그럼 회의는 이만 끝내기로 하지요. 차후 경과가 있을 때 다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뭔가 진척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바로 회의 소집을 요구해 주십시오. 저희는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만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보고에 한시도 지체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걱정 마시오. 대대장이 별 걱정을 다 한다는 듯 양복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럼 양복이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어딘가로 손짓을 하자 스크린이 꺼졌다. 막사내에 불이 들어왔다. 대대장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도
회의 내내 은근히 긴장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었다. 대대장은 4명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또 생겼군요. 아랫마을로 가서 환자를 보셔야죠. 그렇지만 보고에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면서. 과장이 자신 없는 듯 말꼬리를 흘렸다. 까짓 거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별거 있겠소. 숨이라도 조금 헐떡거리는 놈 보이면 보고하십시오. 바로 격리시켜버리면 되니까. 대대장은 시원시원하게 말했다. 일행은 난감한 표정으로 과장과 대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진료를 위해 아랫마을에 도착한 것은 과장과 해주뿐이었다. 둘만이 임상의였고 폐에 관한 전문가였다. 부검팀장도 의학 지식이 있긴 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법의학 전문가였다. 의대를 중퇴하고 과학수사연구소의 특채로 들어가서 거의 불모에 가까웠던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인물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검의가 되기 위해 다시 의대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이미 부검과 수사에 필요한 범위로 의료 지식이 특화되어 버렸다. 그 스스로도 일반 진료는 역부족이라며 진료에서 빠지기로 했다. 마을 회관에 진료실을 마련했다. 진료실이라고 해봤자 해주와 과장이 앉을 책상 2개와 온도계, 청진기, 혈압 측정기 따위의 간단한 의료기구가 전부였다. 해주와 과장이 조금 간격을 두고 책상을 놓고 앉고 마을 사람들은 2줄로 서서 전원 진료를 받았다. 마을 사람들 모두 강제로 진료를 받는 중이었다. 그들은 아직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저 군인들이 와서 무료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 통에 귀찮은 몸을 일으켜 이곳 마을 회관까지 나왔을 뿐이었다. 해주는 이미 5-6명을 진료해 보았지만 다들 별 이상이 없었다. 오히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순박한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건강하게만 보였다. 다음 분. 파마머리를 한 아주머니 다음으로 해주의 앞에 앉은 이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윗도리 좀 올려보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바지에서 윗도리를 뽑아 가슴께까지 걷어 올렸다. 해주는 할아버지의 앙상한 가슴에 청진기를 댔다. 별달리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 해주는 청진기를 떼며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데 없어요? 아픈데? 없어. 숨이 가쁘다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우리야 늘 산길 다니는 사람인데 숨 쉬는 게 불편하면 어찌 사누? 아무 이상도 없어. 윗집 박씨하고 저 아래 나주댁이 죽고 이리 군인들이 들어와 자꾸 사람들을 소집하는디 여기 아픈 사람 없어.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사는 사람들 크게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 네, 그렇게 보이네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할아버지는 윗도리를 추스르고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때였다.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잠시 전 해주에게서 진료를 받고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뒤쪽에 혼자 서 있던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해주가 아주머니를 불렀지만 아주머니 얼굴이 파래지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해주와 과장은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주머니 쪽으로 달려갔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과장이 쓰러진 아주머니를 붙잡고 뺨을 때렸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경련까지 일으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쓰러진 아주머니 주위로 몰려들었다. 위생병! 해주가 목청이 터져라 밖에 있는 군인을 불렀다. 응급조치가 필요했다. 달려오는 군인들의 군화 소리가 문 쪽에서 들렸다. 군인 2명이 들어오더니 모여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해주와 과장이
아주머니 주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군인 한 명이 소리쳤다. 야, 뭐하고 있어? 빨리 봉쇄해! 군인은 무전기를 들고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보고를 했다. 그러자 무전기를 통해 지직거리며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군인은 지시를 들은 후 밖을 향해 다시 소리쳤다. 너 화생방 빨리 투입시켜. 그리고 나머지는 소독 처리한 다음에 절수한다. 알았지? 응급조치가 필요해요. 구급차까지 옮겨야 된다고요. 해주가 군인을 보면서 소리쳤다. 그러나 군인들은 듣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봐요. 사람이 죽어간다고요. 해주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답 대신 갑자기 화생방 복장을 한 군인이 호수를 들고 들이닥쳤다. 다짜고짜 마을 회관 안으로 흰 소독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제각각 괴성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해주와 과장 쪽으로 달려오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뭐하는 짓이야! 앞이 보여야 치료를 하지! 과장이 고함을 질렀지만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다. 출구 쪽에서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오지마! 모두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라고! 군인들이 입구를 봉쇄한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기에 바빴다. 입구가 막히자 온통 하얀 공간 속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형국이었다. 경고한다! 나오는 자는 사살하겠다! 확성기를 통해 경고가 울려 퍼진 후 한 차례 공포가 발사되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나오는 자는 사살하겠다! 이곳은 작전구역이다! 조용해진 마을 사람들 위로 군인의 섬뜩한 경고가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서서히 연기가 거쳤다. 과장의 무릎 아래 누워있는 아주머니는 이미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아주머니의 목에는 과장이 부러진 볼펜이 꽂혀 있었다. 기도를 막은 혈액을 뽑아내 보려는 과장의 응급처치였지만 이미 아주머니는 사망해버렸다. 해주와 과장은 망연한 표정으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해주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건 아니야. 죽어가는 환자를 살려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해주는 낮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과장 역시 넋을 잃은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화생방 2명이 들것을 들고 해주 곁으로 다가왔다. 둘이서 들것에 아주머니를 실었다. 해주는 화생방 중 한 명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럴 순 없어요. 당신들은 사람을 죽였어. 어쩔 수 없습니다. 발병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구역을 봉쇄하고 소독 및 사체 수습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주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너무나 피곤했다. 깊은 잠을 자버리고만 싶었다. 해주는 갑자기 지난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떠올랐다. 엔지니어. 인간이라는 기계를 만지는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그런 해주에게 생명의 소중함이 이토록 절실하게 가슴에 닿은 적은 처음이었다. 의과 대학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와 그들이 흘리는 피를 보면서 언제나 어쩔 수 없는 일일 뿐이라고 치부했던 그녀였다. 해주는 부끄러움이 몰려옴을 느꼈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화생방은 아주머니의 시신을 그대로 들것에 실어서 나가버렸다. 주민들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해주와 과장
그리고 군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혜주와 과장은 몸을 일으켰다. 입구 쪽으로 사람들을 밀치고 나아갔다. 입구에서는 군인 여럿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다. 혜주와 과장은 주민들을 뒤로하고 입구를 빠져나왔다. 혜주는 뒤를 돌아보았다. 순박한 산골 사람들의 잔뜩 겁을 집어먹은 눈망울. 그들은 혜주와 과장을 공포와 부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혜주는 옆에 서 있던 군인에게 나지막하게 물었다. 모두 복인자로 처리됩니다.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곳에 격리될 것입니다. 혜주는 미안함에 몸이 떨렸다. 아주머니가 그렇게 죽은 것도,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격리된 것도 모두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같았다. 과장도 혜주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 쪽을 쳐다보지 못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다. 평소처럼 몇 번이나 소독을 하면서 차는 꽤 먼 길을 달려갔다. 바로 인전마을이라고 해도 산길로 꽤나 떨어져 있었다. 혜주씨, 네, 과장님. 선뜻 나를 믿고 따라봐 준 거 고마워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없을지 몰라 미리 말해두는 거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과장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혜주씨, 부탁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죽거든 혜주씨가 책임지고 내 시신을 부검해요. 과장님. 혜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랫마을에서 아주머니가 죽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과장도 불안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혜주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약속해줘요. 네. 대신 과장님께서도 제가 죽으면 제 시신을 부검해 주세요. 알겠어. 혜주는 과장의 인간됨에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져 왔다. 허준에게 자신의 해부를 맡긴 스승 유이태가 생각났다. 혜주에게 과장은 이미 유이태와 같은 존재였다. 과장님, 저도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말해요, 혜주씨.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과장님을 모시게 된 건 제 생애 최고의 행운입니다. 나도 혜주씨를 만난 걸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차가 다시 한번 멈췄다. 호수가 들어오고 차 안으로 흰 연기가 가득 찼다. 덕분에 혜주와 과장은 눈물을 흘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